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며칠이 지나서도 심지어 몇 년이 흘러도 계속 떠오르는 그 순간.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별것 아닌 듯 보였던 그 행동 하나. 그게 가슴 한편에 박혀서 따끔거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상한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일들은 의외로 빨리 잊힌다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진 일, 사업이 실패한 일, 심지어 이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집니다. 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상처는 다릅니다. 10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마음에 남은 건 전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는 계속 쌓이는 걸까요? 왜 사람 때문에 힘든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선하고 나만 좀 예민한 거겠지.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신호를 무시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도 애써 넘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8세기 조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시골로 유배를 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세월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갖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비웃는 사람. 도움이 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처음에는 친절했다가 이득이 없다는 걸 알고는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아무 이득도 없는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작은 도움을 건네는 사람. 세상이 다 등을 돌렸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18년.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큰 사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하나.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큰 일에서는 누구나 연기할 수 있다고. 진짜 본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득도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에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속 시간에 5분 늦었을 때 하는 말투.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대하는 태도. 작은 부탁을 들었을 때 보이는 표정.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반응.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들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바빴나 보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야. 나만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바로 이 순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균열은 깊은 상처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다. 말은 쉽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언제 한번 밥 먹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말들 우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발견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사람을 가려내도 됩니다. 아니, 가려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약용이 발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하게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차례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볼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이익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필요할 때는 연락이 잦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긴 사람. 도움을 받을 때는 친절했는데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지니까 차갑게 변한 사람.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친구처럼 대하더니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멀어진 사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았어요. 점심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주말에 골프 가자고.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책을 좋아했구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한양에서 잘 나갈 때는 그를 찾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고 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약용이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익이 있을 때의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니다.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당신이 필요할 때만 친절한 사람. 당신의 쓸모가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래를 관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럴까? 하지만 애초에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이익을 본 것뿐입니다.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관계의 쓸모가 사라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태도는 절대 연기되지 않는다. 왜 연기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얻을 게 있을 때 연기를 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얻을 게 없어지면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진짜 본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가끔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때가 진짜 테스트입니다. 이직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나요? 안부를 묻나요? 아니면 깨끗이 연락이 끊기나요? 진짜 관계는 이직 후에도 이어집니다. 거래 관계는 이직과 함께 끝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그가 권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멀리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아무 이득도 없는데 유배지까지 찾아와 안부를 묻는 사람. 책을 구해다 주고 종이를 보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친구는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를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유지되는 관계들. 내가 유용할 때만, 내가 도움이 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관계들. 그런데 진짜 관계는 다릅니다.
진짜 관계는 조건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보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는다면, 직장,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 남을까요? 냉정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익이 사라졌을 때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둘째, 조건부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하세요.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지만 깊은 관계와 얕은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셋째,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이익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배지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몇 명의 사람들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사람을 아느냐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묘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반에게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종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합니다. 관아의 아전에게는 조아리던 사람이 자기 아래 사람에게는 거만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90도로 굽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예의 바른지 공손한지 성실한지.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인격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혹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서 누구나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얻을 게 없습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임원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가 2명 남았습니다. 둘 다 실력도 좋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회사 측에서 특이한 관찰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회사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켜본 겁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주차장 안내하는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과 마주쳤을 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실로 안내하는 신입사원에게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달랐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넸습니다. 안내하는 신입사원에게는 감사합니다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는 두 번째 후보자가 뽑혔습니다. 나중에 인사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면접실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드러나죠. 우리는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은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비스 직원에게,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숨길 수 없는 인격이 담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택시 기사님께 반말하는 사람, 편의점 알바생한테 짜증내는 사람, 후배가 실수하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물건 다루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드러내고 태도는 인격을 드러낸다. 무슨 뜻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격을 지위와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있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지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말투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겨도 태도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전에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도움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돕는 건 그들이 나를 잘 대해서가 아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정말 깊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나도 언젠가 약해졌을 때 함부로 대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약한 사람을 존중하면 나도 언젠가 약해졌을 때 존중받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기사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후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돌아보세요. 당신은 어떤가요? 약한 사람 앞에서도 당신의 태도는 변하지 않나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속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정약용은 묻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인가?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적이 공격해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을 때였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위로하다가 뒤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 친절한 말을 건네면서도 눈빛은 차갑기만 한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척하는 사람이다. 왜일까요? 나쁜 사람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합니다. 하지만 좋은 척하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받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가 있었어요.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점심도 자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었다는 걸. 제가 속상해서 얘기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자기식으로 각색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친절과 진심은 다르다는 걸. 정확한 표현입니다. 친절과 진심은 다릅니다. 친절은 행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챙겨주는 것. 이건 연습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마음입니다. 가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래 보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3가지 신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신호,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방식. 진심으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조용히 안타까워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함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불행을 가십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거 들었어? 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걱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 자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 다행히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한 만족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측은지심은 조용하다. 가짜 동정은 시끄럽다.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들고 와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신호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 진심으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축하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겉만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축하는 하는데 어색합니다. 축하해 하면서도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곧 비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회사 요즘 힘들다던데? 연봉은 좋아도 야근이 많을걸? 승진했어도 스트레스 엄청날 거야. 이게 뭡니까? 축하가 아닙니다. 질투를 포장한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과는 결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자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당신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질투할까봐,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데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당신의 좋은 소식이 그들의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신호 위로의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위로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위로는 당신을 세워줍니다. 넌 할 수 있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가짜 위로는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우월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받은 편지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편지. 힘내시라, 기다리겠다, 건강하시라. 다른 한 종류는 겉으로만 위로하는 편지. 그러게 조심하시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시면.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니. 정약용은 이 편지들을 보며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가짜 위로는 상대를 더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할수록 마음은 조용히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판단당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지만 실제로는 경쟁자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우위를 확인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친절한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낫다. 화려한 위로보다 묵묵한 동행이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을 보세요. 축하가 빠른 사람보다 축하가 진심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위로가 화려한 사람보다 곁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돌아보세요. 당신은 남의 불행을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까? 당신의 위로는 상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바로 그 드문 사람들이 인생을 지탱해준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약용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본성은 실수 이후에 드러난다.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하자마자 변명부터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내 뜻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상황이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떤 사람들은 사과보다 합리화를 택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기록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만 버티는 관계가 된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실수를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잘못했는데 변명부터 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는데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이 생기면 당신이 수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능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 동료가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변명부터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정보가 부정확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팀이 협조를 안 해줬다. 온갖 변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엔 네가 좀 커버해줘. 내가 다음에 갚을게. 결국 제가 밤새워서 수습했죠. 그런데 아시겠어요? 다음은 없었어요.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았어요. 그 사람은 절대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구해주겠다, 편지를 전해주겠다,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명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다음에는 꼭. 정약용은 전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후자는 멀리합니다. 왜일까요? 솔직하게 사과하는 사람은 최소한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합니다. 하지만 변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은 변명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체면 깎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고.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명하는 사람은 현실을 피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무서워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게 더 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나아집니다. 하지만 변명만 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기도 했고 판단을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18년 후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변명부터 하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 사과보다 합리화를 택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당신이 그들의 실수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돌아보세요. 당신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부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간이 흘렀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을 구별하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사람은 변한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힘이 없을 때는 조심스럽다가 권력을 얻으면 오만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친절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차가워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형편이 나아져도 말투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려가 줄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유배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유배 갔을 때부터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았던 사람들. 정약용의 처지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도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특별히 더 친절해지지도 거리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며 깨닫습니다. 일관성. 그것이 사람의 진짜 품격을 증명한다. 시간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가면은 벗겨집니다. 연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선배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았는지 크게 성공했어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걱정했어요. 이제 달라지겠지 하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돈 생기면 사람 변하고 옛날 친구들 안 만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여전히 먼저 연락했고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제가 밥값 낼 때도 자연스럽게 받았고요. 특별히 뭘 사준다거나 자랑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요. 형편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 나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입니다. 1년, 2년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은 불가능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이다. 시간 앞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 말이 여전히 조심스럽다. 형편이 나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강해지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다릅니다. 여전히 말을 아낍니다. 여전히 듣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능력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18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했으니 세상을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말은 줄고 글은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 행동이 꾸준하다. 일시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건 쉽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한 번 챙겨주고 한 번 배려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건? 그건 다릅니다. 매일매일 매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20년째 매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입니다. 240개월입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게 진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박수받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 이게 진짜 선함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출세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게 그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를 우러러보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권력자를 섬기고 권력을 얻으면 약자를 깔봅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 받으려 하고 여유로워지면 도움 요청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처지가 바뀌어도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가기 전에도 아랫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와서도 똑같았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봤습니다. 그 기준이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나 지금 CEO일 때나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변한 건 제 직함일 뿐이에요. 직함이 바뀐다고 제가 대단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내 처지가 바뀌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일관성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 변하는 것은 가면이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본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1년, 2년, 5년. 그 사람의 형편이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승진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를 지켜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변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차가워지고 무례해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더 현명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도 돌아보세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어떻게 다릅니까? 더 교만해졌습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더 차가워졌습니까? 더 따뜻해졌습니까? 더 무례해졌습니까? 더 배려심이 깊어졌습니까? 진짜 성장은 직함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도 관찰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가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얕아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배 가기 전에 알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남은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남은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 말이 적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제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긴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하자 했습니다. 만나서도 긴 말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알잖아.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유배지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긴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편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한 줄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심은 말이 많지 않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두 번째 특징, 행동이 꾸준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크게 도와주는 것보다 작게라도 계속 함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평범할 때도 그냥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연락합니다. 잘 지내?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특별히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책을 구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 마시고 날씨 이야기하고 가끔 웃고 그게 다였습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그 친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화려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18년은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꾸준함. 이게 진짜 관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 곁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고 평가받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편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만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에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예요. 맞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삶의 소음이 아니라 쉼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소음이 많습니다.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피곤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관계.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쉽니다. 이게 진짜 남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씁니다. 인생의 끝에 남는 사람은 항상 비슷하다. 말이 적고 행동이 꾸준하며 곁에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단 몇 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사람. 당신이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평범할 때도 변함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5명? 10명?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명이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둘째,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고마워하고 의식적으로 챙기세요. 셋째, 당신 자신도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말이 적고 행동이 꾸준하고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생의 진짜 재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마라. 남아있을 사람만 붙잡아라.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내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시간입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낸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며 자신을 소모하지 마라. 이 한 문장에 정약용이 18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친절하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에너지는 바닥났고 그래도 우리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너그러워야 하는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사람을 품을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사람만 곁에 두어도 괜찮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난 마음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40년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가고, 누가 저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해하면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50살이 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제 주변에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다들 필요할 때만 찾았고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품으려다가 정작 저를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결정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가리겠다고. 이분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인간관계가 편해졌어요. 진짜 사람들만 남으니까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모두를 품지 않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사람만 곁에 두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이 느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만 예민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좋게 생각하자.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관은 대부분 맞습니다. 불편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세요. 누군가와 있을 때 계속 긴장된다면, 누군가의 말에 계속 상처받는다면, 누군가 때문에 계속 지친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관계에도 우선순위를 두세요.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현명한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예전에 알던 모든 사람을 다시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진짜 관계만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계속 받아들입니다. 계속 들어줍니다. 계속 참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불편한 부탁인데 억지로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그 원망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직하게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진짜 좋은 관계는 거절해도 유지됩니다. 거절했다고 끊어지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넷째, 당신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로 친절할 수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아끼세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다섯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했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진짜 좋은 관계는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서로 실수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우면서 깊어지는 관계. 이게 진짜입니다. 여섯째,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20대에 친했던 친구가 30대에도 40대에도 계속 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하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추억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사람을 가려낸 것이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려 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사람들만 곁에 두었기에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니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깊이가 중요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고, 많은 관계를 지키려 노력했고, 많은 상처를 참아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사람만 곁에 두세요.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하지 말고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만 붙잡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75년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기를. 당신의 인생이 소음이 아닌 쉼으로 가득하기를. 이것이 200년 전 한 현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